때는 바야흐로 평화로운 시절의 조선, 은하수처럼 맑은 시냇물이 흐른다 하여 은하마을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한가운데에는 박어령이라는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지요. 그녀의 나이 이제 갓 30, 달 그림자라는 이름처럼 고요하고 아련한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둥근 얼굴은 보름달처럼 희고 깊은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으며 붉은 입술은 잘 익은 앵두 같아 그녀가 지나가면 마을 총각들은 저도 모르게 넋을 잃고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25의 꽃다운 나이에 남편 이서방을 불의의 사고로 여의고 그녀는 이씨 대과부로 불리며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참으로 허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논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이서방은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서 술판을 벌인 사내들과 마주쳤습니다. 역시 이 고을 제일의 미인은 우리 마누라지. 그렇고 말고. 무슨 소리. 자네 아내는 억척스럽기만 하지. 곱기로 치면 우리 집사람이 한 수 위일세. 시시한 아내 자랑으로 옥신각신하던 중 술에 거나하게 취한 김씨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에이, 다들 그만두게. 진짜 베개는 따로 있지 않은가? 바로 이서방네 오령이 말이야. 김서방 말 한번 잘했네? 이서방은 참 복도 많지. 마침 그 말을 들은 이서방은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끼며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아! 감히 내 아내를 두고 그따위 더러운 소리를 짓거리다니. 아이고, 이서방. 농으로 한 소린데 뭘 그리 정색을 하고 그러나. 농이라고. 남의 아내를 희롱하는 것이 농담이란 말이냐. 당장 그 더러운 입으로 사과하지 못할까. 이서방은 격분하여 주먹을 날렸고 결국 난투극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나 싸움 도중 발을 헛디딘 그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위에 세게 부딪혔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허망한 죽음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며느리의 미모가 아들을 죽였다며 그녀를 구박했고 친정 또한 출가외인이라며 외면했습니다. 갈 곳 없던 어령은 남편이 남긴 작은 초가집에서 홀로 5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텅 빈 방 안, 싸늘한 공기 속에서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과의 행복했던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아낙네들은 자기 남편이 월영에게 흑심을 품을까 전전긍긍했고 총각들은 밤마다 그녀의 집 주위를 어슬렁거렸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마을 분위기가 이게 뭐야? 곱게 재가나 할 것이지. 필시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젊은 과부가 혼자 사는 건 다 이유가 있는 법이지. 하지만 어령은 죽은 남편의 무덤 앞에서 평생 수절하겠다 맹세했기에 제가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외로운 나날을 보내던 그녀에게 운명적인 밤이 찾아왔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며칠 앞둔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뒤덮인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월영은 이른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지요. 깊은 밤, 어디선가 들려오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그녀는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엔 그저 바람소리려니 했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마음, 뭐지? 혹시 너구리라도 들어왔나? 귀를 기울이자 그것은 동물의 소리가 아닌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이 추운 겨울밤, 맨발로 눈 위를 걷는 듯한 서걱거리는 소리였지요. 월영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도둑일까? 아니면 귀신이라도 나타난 걸까? 온갖 무서운 상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방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조용히 열렸습니다. 월영은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간신히 참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요. 누구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낮고 걸걸하게 일부러 꾸민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이 집에 물건을 탐하러 온 도적이니라.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거라. 소리라도 내면 재미없을 줄 알아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가 어딘가 귀에 익었습니다. 월영은 공포 속에서도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속마음, 이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도둑은 캄캄한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이며 뒤주며 심지어 월영을 짓누르고 다락까지 뒤지는 것이었습니다. 묵직한 무게에 숨이 막힐 뻔했지만 5년 만에 느껴보는 낯선 남자의 채취에 월영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월영은 정신을 차리고 머리맡에 있던 반지꼬리에서 가위를 조용히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둑의 옷자락 끝을 싹둑 잘라냈지요. 속마음, 훗날 범인을 찾을 증거로 삼아야지. 잘라낸 천 조각을 이불 속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과부의 집에는 훔쳐갈 만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쯧쯧. 이 집엔 돈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꽂고 다니던 금비녀는 어디에 두었느냐? 머리맡에 있소이다. 월영은 떨리는 손으로 금비녀를 건넸습니다.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주신 유일한 패물이었지요. 도둑이 금비녀를 챙겨 막 방을 나서려던 그때 꽃기요 하고 새벽달이 울었습니다. 이런, 벌써 닭이 울다니. 당황한 도둑은 처마 밑에서 집신을 신으려다 말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밤새 눈이 더 내려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속마음, 큰일 났군. 이 발자국을 따라오면 금세 들통날 텐데. 꼼짝없이 월영의 집에 갇힌 신세가 된 것입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온 도둑을 보며 월영은 더 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다락 속 항아리에는 무엇이 들었느냐? 도라지. 술입니다. 도둑은 추위를 쫓으려는 듯 도라지술을 몇 잔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그의 눈빛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월영의 이불을 획 낚아챘습니다.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빛 아래 속치마 차림의 월영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5년간 외로이 지내온 과부의 몸이었지만 여전히 탄력있고 아름다웠습니다. 검은 보자기로 얼굴을 가린 도둑은 시퍼런 칼날을 들이밀며 그녀의 속치마를 걷어 올렸습니다. 제발. 시키는 대로 할 테니 그 칼만은 치워주시오. 월영은 애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서움과 함께 기묘한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5년간 잊고 지냈던 남자의 손길에 몸이 저절로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도둑이 월영을 꽉 껴안는 순간 그녀의 입에서 야릇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의 반응이었습니다. 속마음, 이상하군. 분명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몸은 정반대로군. 도둑은 복면을 쓴 채로 옷을 벗고 월영의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 순간 월영의 두 팔이 무의식적으로 그의 허리를 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5년간 억눌려왔던 욕망이 한순간에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월영의 뜨거운 반응에 도둑은 당황했고 너무 빨리 일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내의 몸은 금방 다시 일어섰고 두 번째 합궁은 천지가 진동하듯 요란했습니다. 월영은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렸지요. 날이 밝아 사람들 발자국으로 길이 어지러워지자 도둑은 복면을 푼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은 월영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도둑을 맞았음에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년 만에 느낀 남자의 온기가 그리웠지요. 속마음, 대체 누구였을까? 그 낯익은 목소리. 그녀는 잘라낸 천 조각을 살펴보았습니다. 짙은 남색의 좋은 무명천이었습니다. 월영은 그 천 조각을 반지꼬리에 소중히 넣어두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월영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밤만 되면 그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체온, 향기가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속마음, 아이고, 망측스러워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게냐? 혹시 또 올까? 다시 오면? 어떡하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밤마다 문단속을 조금 느슨하게 해두곤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남자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나다. 지난번에 왔던 그 도적이다. 이번에는 월영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덜해 보였거든요. 이번에는 무엇을 가지러 오셨소? 지난번엔 금비녀를 가져갔으니 이번엔 은가락지라도 있으면 좋겠군. 은가락지는 하나 있소이다. 그날 밤의 만남은 훨씬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후로 도둑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월영을 찾아왔고 둘의 만남은 은밀한 놀이가 되었습니다. 월영은 그 남자의 정체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며칠 후 정월 대보름날 마을 회화나무 아래에서 유판이 벌어졌습니다. 월영도 오랜만에 구경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단 하나, 그 도둑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었지요. 그녀는 젊은 남자들의 옷차림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의 옷을 보는 순간 월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옷자락 끝이 다른 천으로 기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바로 강민준, 마을에서 가장 잘생기고 늠름하기로 소문난 26의 총각이었습니다. 민준은 어려서부터 영리하고 힘도 장사였지만 성격이 급해 가끔 실수를 하곤 했습니다. 평소 월영을 흠모해왔지만 과부라는 신분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다가 그날 밤 술김에 용기를 냈던 것이지요. 월영이 민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강서방. 아니. 이씨 댁부인 아니시오. 오늘 밤에 우리 집으로 좀 오시게. 할 말이 있네. 오늘 밤에요? 무슨 일로? 저는 일찍 자야 했... 아, 그런가? 그럼 어쩔 수 없지? 내가 관아에 가서 사또님께 직접 여쭤봐야겠네. 요새 우리 집에 자꾸 이상한 도둑이 든다고 말이야. 도둑이요. 그래. 아주 신기한 도둑이야. 아무것도 훔쳐가지는 않고 오히려 이런 걸 떨어뜨리고 간다니까? 월영이 소매에서 작은 남색 천 조각을 꺼내 보이자 민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 천 조각 주인이 누군지 온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아니면 관아에 가져가서 사또님께 보여드릴까? 민준은 이제 꼼짝없이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다는 건가? 자, 그럼 오늘 밤 우리 집으로 오게.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관아에 신고할지 말지는 그 후에 결정하지. 민준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는 담장 넘지 말고 대문으로 당당하게 들어오게. 알겠나? 그날 밤, 민준은 월영의 집으로 갔습니다. 안방에는 따뜻한 씨암탉과 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월영은 민준에게 옷자락 조각을 돌려주었습니다.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네. 자네 목소리는 아무리 변조해도 티가 났지? 그럼 왜 그동안 모르는 척 하셨습니까? 재미있었거든. 자네가 매번 다른 핑계를 대며 찾아오는 게 말이야. 그리고 나도 그 시간들이 즐거웠으니까. 그제야 마음이 놓인 민준은 월영과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둘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그날 밤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이후로 둘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비밀은 없는 법. 어느 날 밤, 방앗간의 방돌이가 담장을 넘는 복면 쓴 사내를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어젯밤에 월영이네 집에 이상한 놈이 들어가더라고. 복면을 쓰고 담을 넘는데 한참 있다가 유유히 걸어 나오지 않겠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마침내 마을 이장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복면 쓴 놈이 밤마다 월영이네 집을 드나든다고. 이거 안 되겠군. 마을의 풍기를 위해서라도 그놈을 잡아야겠어. 그날 밤, 마을 장정들이 월영의 집 주위에 잠복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이 되자 어김없이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잡아라. 저놈이 그 도둑놈이다. 마을 장정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민준을 덮쳤습니다. 담장을 넘던 그는 깜짝 놀라 떨어졌고 순식간에 붙잡히고 말았지요. 잡았다. 이놈, 복면을 벗겨라. 복면이 벗겨지자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아니, 이건 강서방 아니야. 강서방이 도둑이었다니. 아니요. 이건 오해입니다. 나는 도둑이 아니란 말이요. 하지만 현행범으로 잡힌 그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밧줄에 꽁꽁 묶인 채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내 놈이 그 젊은 과부의 집을 밤마다 들락거린 도둑놈이로구나. 사또나리, 억울하옵니다. 저는 도둑이 아니옵니다. 시끄럽다. 여봐라, 피해자인 이씨 과부를 데려오너라. 잠시 후 월영이 관아로 끌려왔습니다. 그녀는 묶여있는 민준을 보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씨 부인은 똑똑히 고하라. 이 자가 부인의 집에 도둑질을 한 것이 맞느냐? 사또 나리. 사실은 저 사람은 도둑이 아니옵니다. 제 정인이옵니다. 뭐라? 정인이라고. 관아는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월영은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도둑으로 시작된 기묘한 만남과 서로 사랑하게 된 과정을 말이지요. 이야기를 다 들은 사또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일이 다 있구나. 도둑을 잡았더니 정인이었다니. 좋다. 이렇게 판결하겠다. 강민주는 첫날 밤 금비녀를 훔친 죄로 금비녀 값의 3배를 벌금으로 내고 이씨 부인은 마을에 소동을 일으킨 죄로 마을 잔치를 크게 열도록 하라. 그리고 앞으로 밤에 담장을 넘는 일은 일절 금지한다.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든지 아니면 각자 갈 길을 가든지 알아서 하거라. 사또의 현명한 판결에 관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해 가을, 민준과 월영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둘의 기묘한 인연을 이야기하며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1년 후, 월영은 옥동자를 낳았고 아이의 이름을 지호라 지었습니다. 지호는 무럭무럭 자라 마을에서 가장 영리하고 날랜 아이가 되었지요. 특히 담장을 넘나드는 솜씨는 아버지를 쏙 빼닮아 민준과 월영은 아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훗날 장성한 지호는 한양으로 가 아버지에게 배운 기술로 탐관오리들의 재물을 훔쳐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의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람도둑이라 불렀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도둑질은 사랑을 낳았고 아들의 도둑질은 의로움을 실천했으니 참으로 기묘하고도 복된 도둑 집안이라고